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 세계 제조 품목의 96%, 시장 가치 기준으로 무려 99%에 달하는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외연 확장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양적 성장이 정점에 도달함에 따라 이제는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고 교역 구조를 고도화하는 이른바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제조업계 수출의 중심축은 첨단과 친환경 제품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23년에 상위 50개 수출 품목을 비교한 결과 총 16개 품목이 교체됐습니다. 과거 성장을 주도했던 범용 석유화학, 철강 소재, 가전 완제품 등은 순위권에서 밀려난 반면 반도체 제조 장비와 2차 전지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전기차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진화했습니다. 수출 시장 역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의 비중은 지난 2021년 27%에서 2023년 20.9%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17.7%로 상승하며 중국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어 베트남이 3위 주력 시장으로 안착하고 대만이 5위에 올라서는 등 미중 갈등 고조와 경제 블록화 상황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외연은 넓어졌지만 내실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개별 품목의 글로벌 실질 점유율은 2010년대 후반부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규 시장 개척을 넘어 기존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부 첨단 품목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태양광 셀 등은 글로벌 시장 성장에 따라 수출이 늘고 있으나 수입도 빠르게 증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되면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언했습니다. 먼저 기술과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기존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입 비중이 높은 첨단 소부장 분야의 기술 내재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핵심 소재의 안정적 조달을 보장하고 글로벌 경제 블록화에 대응해 지역 경제 협력체 참여와 기술 표준 협력을 아우르는 전략적 통상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기후온난화의 속도가 별의 자연적 진화와 적응 속도보다 약 5,000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류가 약 9,000년 동안 별을 재배해온 기후 범위가 빠르게 무너지면서 전 세계 식량 안보에 중대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과학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에 따르면 니콜라스 고티의 미국 플로리다 자연사박물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즈 지구 및 환경에 발표한 논문에서 현재의 온난화가 벼의 생존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벼가 고온성 작물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온도 이상에서는 광합성이 멈추고 꽃가루 활력과 나달 형성에도 큰 타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섭씨 약 40도에 이르면 광합성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으며 극심한 더위와 물 부족,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염해는 벼농사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고고학 유적지에서 확인된 벼 재배 흔적과 과거 기후 데이터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오랜 시간 추위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농업 방식을 바꾸며 벼 재배지를 더 추운 지역으로 넓혀왔지만 벼가 견딜 수 있는 최고 온도 한계는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벼 재배는 연평균 기온 28도 이하, 따뜻한 계절 평균 최고 기온 33도 이하 지역에 주로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기후변화로 기존 쌀 생산지의 온도가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쌀은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의 주식이며 재배지의 90%가 아시아에 집중돼 있습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처럼 쌀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생산 차질이 곧바로 생계와 물가, 식량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추운 지역이 새 벼농사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연구진은 재배지 이전이 간단한 해법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는 수세기에 걸쳐 물관리와 토양, 농업기술이 축적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연구는 더 강한 품종 개발과 물관리, 재배 방식 전환이 시급하지만 기후변화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인류의 적응 능력에도 한계가 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의 핸더슨 연구소가 2050년 세계 질서를 가를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2050년 세계 4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연구소는 인공지능, 지정학 갈등, 기후변화, 빅테크 기업을 앞으로 20년 이상 장기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변수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떤 변화가 세계를 흔들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100여 가지 메가 트렌드, 지난 100년간의 데이터, 그리고 경제, 기술, 우주공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인공지능이 이끄는 풍요의 세계입니다. AI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경우 세계 GDP는 2050년까지 3배 증가하고 평균 노동시간은 현재 2100시간에서 1600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사람을 거의 쓰지 않고 에이전트 AI만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대결의 세계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 세계는 몇 개의 세력권으로 나뉘고 국제무역은 줄어들며 국방비는 급증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무역 비중이 현재 세계 GDP의 57%에서 냉전시대 수준인 35%까지 떨어지고 국방비 비중은 7%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연합의 세계입니다. 이상 기후가 심각해지면 각국은 성장보다 회복력을 우선시하고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화석연료 비중은 현재 81%에서 35%로 줄어들고 의료와 생명공학 발전으로 인류의 건강 수명은 5년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대 기술 기업이 주도하는 적자 생존의 세계입니다. 국가들이 빅테크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규제가 약화되고 정부의 힘은 줄어드는 대신 소수 기업의 영향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의 편중과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민주주의 국가 비중도 현재 49%에서 30%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여기에 블랙스완 변수도 제시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의 출현, 인공위성 시스템을 파괴하는 우주전쟁, 핵융합 상용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대중화가 대표적입니다. 연구소는 이 시나리오들이 미래를 맞히기 위한 예언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더 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자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콩고 민주공화국과 맞댄 국경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간다 당국은 5월 27일 민주 콩고와 이어진 수백 킬로미터 길이의 국경 통행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사유나 안보상 필요한 일부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경 이동이 금지되며 민주 콩고에서 입국한 사람은 반드시 21일 동안 의무 격리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민주 콩고에서 넘어오는 에볼라 의심 환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입니다. 우간다에서는 지난 5월 14일 수도 캄팔라에서 사망한 민주 콩고 국적 남성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민주 콩고발 의심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고 이후 현지 주민들과의 접촉까지 이어지면서 감염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의 국경 폐쇄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존 권고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WHO는 국경을 전면 통제할 경우 사람들이 감시망을 피해 비공식 통로로 이동할 수 있고 오히려 질병 추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간다가 국경 폐쇄라는 강수를 둔 것은 민주 콩고 내 에볼라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5월 말까지 민주 콩고 내 에볼라 의심 사례는 1000건에 육박했고 에볼라 의심 사망자는 최소 220명에 달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01명으로 집계됐으며 민주콩고 보건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3천여 명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의료 환경과 검사 역량 부족으로 실제 감염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민주 콩고 동부의 무장 충돌입니다. 에볼라가 발생한 북키부주 마시시 지역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M23 사이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신도 방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외부인 통행에 민감한 주민들이 에볼라 대응 자원봉사자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에볼라의 확산 속도가 통제 노력을 앞지르고 있다며 보건시설 공격은 확진자와 접촉자를 추적하는 작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간다의 국경 폐쇄는 단순한 방역 조치를 넘어 감염병과 내전, 의료 붕괴가 동시에 겹친 중앙아프리카 보건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